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네, 학립논술 다관왕 최다 배출이라고 저희 실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오늘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이유를 분명 아실 수 있게 오늘 준비된 내용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서강대에서 철학과 석사를 마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목동과 대치와 중계 주요 학군지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2025년 현재는 중계하고 대치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주제는 N수생 역대 최다 시대의 고3 문과 다관왕 비법입니다. 앞서 두 분의 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는 충분히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N수생이 굉장히 많고 또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된 N수생 증가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통합수능 시대이기 때문에 수학의 표준 점수의 영향력이 엄청 큰 상황에서 우리 고3 문과 학생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주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 들으신 것들에 아마 압축된 지점일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을 잘 활용하려면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최저 조건. 당연히 정시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여유 있는 수능 접근으로도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는 연대, 고대, 성대, 이대, 외대 다 논술 100%인데다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10%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등급 간 격차가 거의 없죠. 이거는 앞에서 입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세 번째, 요게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선행학습 없는 거의 유일한 전형. 다른 과목들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를 하고 들어가느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논술은 전혀 그렇지 않죠. 논술은 선행학습이 없이 모두가 다 지금부터 출발선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교과나 종합전형은 2년 동안 열심히 한 거 결과로 이제부터 뭔가 달라질 수 없거든요. 이미 정리가 됐죠. 근데 논술은 대부분 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기본 전제 두 가지를 봐주시는 겁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3.5 이하 논술 필수,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 6월 학평 수학 4등급 이하 논술 필수,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6월이 아닌데 어떻게 6월 학평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학년 가장 최근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에 비해서 수능 그리고 6월 학평에서는 보통 한두 등급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수학이요. 네, 이게 거의 여지없이 그래요. 문과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학이 3등급이라면 3학년 6월에 가서는 4등급일 가능성이 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한 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시에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정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논술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내신 2.5에서 3.5인 학생과 내신 3.5 이상인 학생은 논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를 넘어서는 학생은 사실 수시 6개의 카드로 논술 상향과 적정과 안정을 모두 써야 합니다. 그러나 2.5에서 3.5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요때는 인서울이 가능하기는 해요. 인서울 컷 학교들.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논술의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내신 2.5에서 3.0은 교과와 학종으로는 인서울이 되기 때문에 논술로는 이제 상향 지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3.0에서 3.5는 학종으로 인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술로는 적정과 상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수학 등급이나 영어 등급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학교에 어떤 유형을 지원할 것인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논술 전형이 가장 유용한 거는 자신에게 맞춰서 다양한 최저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점이죠. 물론 원론적으로는 연대도 최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격이 쉬운 학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4개 합 8 고대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3인 가천대 같은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3개 합 6, 7, 8, 2개 합 4, 5, 6 이렇게 우리 자녀의 특성에 맞게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논술 전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앞서 두 분의 연사분께서 아까 제가 그 내신 얘기하면서 모의고사 수능 등급과 관련해서 유형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요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등급 이상이면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이 들어가는 학과와 계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리논술이 들어가면 실질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꺼려하는 부분을 고려할수록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거나 수리 논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최저 조건이 높거나 아니면 그 약수령처럼 조금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든지 혹은 수능 전에 시험이 있다든지 여대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조금 꺼려하는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아주 낮아지거든요.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등급 이상일 경우에 지원해 보기 되게 좋고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3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언어 논술과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이화여대 인문원과 외대 인문 이쪽으로 지원을 해보면 되죠. 당연히 연대는 언어 논술, 영어 제시문, 수리 논술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조건이 없어도 사실 필터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는 합격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학교인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언어 논술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교를 좀 지원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3등급 이상이거나 영어가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고3 문과 학생들에선 실질적으로 6월 이후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약수령인 경우에는 국어 문제 9문제 그리고 수학 문제 6문제 이렇게 총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내신에 좀 가까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조금 어려운 학생에게도 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맞춰서 맞춤으로 원서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논술은 어떤 걸 평가받는지 가장 좀 머리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안 잡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대가 발표했던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는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고 수리 논술도 들어가고 자료 해석도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 문제 구성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결국 답안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요거는 요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발표한 예시 답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 문제를 보시면 가와나 각각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이랬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아래 지문은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저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 가나 제시문을 읽고 성과급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오픈북 테스트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발표한 예시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심은 가와 나는 모두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학생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논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가 자기의 사유를 풀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가장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연대가 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입니다.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요즘 논술은 저희가 대학 갈 때 같은 그런 논술이 아니고요. 신춘문예 등단을 위한 어떤 문학적 글쓰기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글도 전혀 아니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처럼 뭔가 철학적인 사유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학교 답안처럼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시문의 내용을 잘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제시문 요약 정리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제시문 요약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시문을 읽고 그거를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잘 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고3 문과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학교 것도 하나 볼게요. 이건 아까 연대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어떤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입니다. 보시면 크게 평가 영역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성과 전개, 두 번째는 이해, 분석, 적용, 세 번째는 문장 표현. 요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구성과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서술의 흐름이 유기적이고 내용 및 구성이 균형 잡혀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랬죠. 학생의 어떤 독특한 구성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전혀 없죠. 문학적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해, 분석, 적용은 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잘했는가,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했는가, 그리고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적용을 잘 했는가 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배점이 지금 25점, 25점, 30점이니까 80점이니까 이게 거의 변별을 낸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가제시문에서 찾아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제시문에서 찾아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다제시문에서도 찾아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다제시문 같은 부분 보시면 다제시문을 읽고 요런 부분 중에 요거 하나 빠뜨리면 여기서 감점 몇 점, 요거 하나 빠뜨리면 여기서 감점 몇 점, 이렇게 출제되고 평가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능 국어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수능 국어는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평가자가 만들어 온 그 오지선다 중에 그럴싸한 걸로 하나를 찍는 거라면, 논술은 그 오지선다에 해당되는 문장을 학생이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수능 국어와 논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해한 바를 찍느냐, 이해한 바를 문장으로 쓰느냐인 거지 자기 견해를 출력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표현에서도 한번 보시면 단어와 문장 및 표현이 자연스러우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랬죠. 학생 개인의 어떤 독특한 문체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건 그냥 문법에 맞게 문장 잘 썼느냐를 보겠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훈련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런 식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1년의 커리큘럼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학기 때에는 유형편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은 주로 2.5에서 6.0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2장, 3장부터 많게는 6장의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쓰든 빈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학기까지는 빈출 유형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집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이미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3합 6을 맞출 수 있을지, 2합 4, 5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학별 기출문제 풀세트를 풀어서 같은 최저 조건 안에서도 내가 어느 학교를 쓰는 게 나한테 적합할지를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는 이미 원서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원서 쓴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서 수업을 되게 집중해서 들어서 실수를 줄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그 자료 중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를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 여름방학 때 시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유형편을 여름방학 때까지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파이널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명 내외로 개강을 해서 25명 정도 되면 마감을 합니다. 적정 인원이 봤을 때 저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하고 새로 개강하고 마감하고 새로 개강하고 하는 방식으로 반을 여러 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되면 저는 분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 없거든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3개합 6을 맞춘 학생은 상위권대 반으로, 2개합 4, 5를 맞춘 학생은 중위권대 반으로, 2개합 7 정도를 맞춘 학생은 인서울 반으로 분반을 해서 제 수업이 여름방학 정도 되면 한 3, 4개 정도 수업이 되거든요. 아까 25명씩 마감을 해서. 그러면 그 반 중에 상위권 반 하나, 중위권 반 하나, 인서울 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른 반 수업보다 조금 일찍 자기한테 적합한 등급대에 훨씬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1년 커리큘럼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3가지라고 봐요. 1월부터 시작한 학생은 길게는 11개월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보통 8, 9개월이죠. 그 정도 기간 동안 학생들을 잘 끌고 가려면 강사는 이 3가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차이와 반복을 의식하면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주제로 어떤 난이도로 어떻게 선택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문제의식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문 논술은 제 주 전공이죠. 서강대 철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쟁점을 던지고 보고서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맞춤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적정 인원이 한 25명을 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생과 강사가 밀착해서 입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어떤 글쓰기 문화센터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입시를 하기 위해 만난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면 밀착해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학생들하고 굉장한 신뢰관계, 라포를 잘 형성해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권위라는 건 학생들의 행위 교정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분석적으로 읽기예요. 지금 제가 저쪽에 띄워놓은 분석의 툴은 제가 만든 어떤 자의적인 분석의 툴이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비판적 글쓰기에서 교수님들이 제시문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 저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매 시간 논증적인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해력이 향상되는 건 물론이고 수능 국어와 사탐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가 되죠.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논술은 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독해력만으로는 부족하죠. 구체적인 개요 작성과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것에 문장화를 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읽고 쓰는 경험이 누적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전문 강사의 감독하에 첨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반드시 논술과 첨삭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강의 위주로만 진행되지 않고 총 4시간의 시간 중에 한 2시간 가까이를 글 쓰고 첨삭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PT 받으러 가는 것처럼 학원에 와서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학생이 직접 꾸준히 글 쓰는 경험이 누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직접 1대1 대면 첨삭을 하는 거, 그다음에 저와 10년 이상 같이 한 서강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하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같이 첨삭을 진행한다는 거, 믿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첨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첨삭하면서 입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학생들한테 시기적절한 입시 자료를 제공하고 정규적인 상담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교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논술 첨삭하고 나면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문제를 풀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개인의 점수와 그리고 이 중계에서의 평가, 그리고 저 전체는 중계와 대치, 같은 문제를 푼 학생들의 평가입니다. 요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총평을 남겨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수의 인원으로 수업을 하는 게 1학기 때까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전국 단위 시험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객관적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의 가장 큰 효용은 나중에 원서 상담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때까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20회차 이상의 평가 기준들이 쌓이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 학생은 어떤 유형에 적합하고 어느 주제에 유용한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아까 상위권반, 중위권반, 인서울반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때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아예 6개 대학, 6개 학과 어디를 써야 되는지 제가 수식카드 6개를 써서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거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건 학부모님과 학생의 결정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한다는 점,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규 4회차 진행하는 그 상담의 기본적인 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죠. 생기부도 다 꼼꼼히 보고 논술 회차에 대한 성적, 모의고사 모든 걸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종합으로 넣는 게 좋을지, 교과로 넣는 게 좋을지, 논술로 넣는 게 좋을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저는 나중에 원서 상담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6월 그 모의고사에서 평가한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3개와 8을 맞춘 여학생이 있다. 제가 저기 등급별로 예시를 들어놓았죠. 그래서 국어 3, 수학 4, 영어 3, 사탐 2, 3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 학생은 사실상 정시로는 동덕여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한성대 정도 갈 수 있어요. 저 정도 나오면 정시로는. 그런데 지금 논술로는 저 학생 같은 경우에 3개와 8인 홍대가 적정 학교가 될 거고요. 여기 건대나 동대나 세종대, 숭실대, 숙대 요런 학교들이 적정 학교입니다. 경희대는 탐구, 평군 2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정보다 약간 높은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저 정도 6월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나온 학생은 저는 수시 6개 카드를 써야 되는 3.5 이상 되는 학생이라고 전제하면 요 적정 카드를 3개 쓰자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2개 쓰고 상향을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하죠. 물론 계속 성적이 향상세고 그리고 논술로는 여기 밑으로는 안 가고 싶다라는 학생에게는 안정 하나, 상향이 2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중에 올해는 또 서울여대가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2개 합 7인 성신여대와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최저 없는 서울여대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쓰자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상승세이거나 아니면 수시 납치가 걱정되는 학생은 성신여대를 빼고 쓰면 됩니다. 성신여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조건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서 상담을 한다는 게 이런 것이죠. 근데 2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과 3학년 때 모의고사와 수능은 범위도 난이도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늘 떨어져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 안 넣고 싶어 하지만 저는 원서 상담을 할 때 여기까지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안정이라고 해도 다른 전형으로는 상향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25명 정도 안에서 마감해서 중개인 경우에는 여름방학 되기 전에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놓은 학생만 이미 25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연락 준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 보시면 지금 내신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작년 학생들인데요. 내신이 다 4, 5, 6등급인 거 보이시죠? 중개 학생들, 대치 학생들, 고3 학생들의 현실이에요. 대부분 보시면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다 수학하고 포함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내신으로 갈 수 없는 학교들을 합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능 등급도 좀 봐주시면 저 맨 위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3합 몇, 2합 몇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학생들이 공개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저거는 공개하지 않은 등급은 4, 5, 6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3 문과 학생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의고사와 이러한 수능 등급에 갈 수 없는 요 학교들을 다 합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근거를 가지고 실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이 25명이나 되는 학생 중에 지금 졸업생은 별로 없죠. 대부분 다 고3 학생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일반고졸 이렇게 써 있는 학생들만 졸업생이고 나머지 다 고3 학생들이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이 N수생 역대 최다의 시절에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학생 봐주시면 지금 저게 국수 0 탐탐인데요. 수학이 8입니다. 저 학생은 지금 정도에 시작한 학생인데 수학에 영 재능이 없어서 전략적으로 아예 수학을 버리고 나머지에 집중을 해서 최저를 맞춰서 숙대 국문학과와 덕성여대 글로벌 융합 이관왕을 했죠. 하나만 합격했으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개 이상 합격했다는 건 그 전략적 선택과 연습이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합격자들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걸 동의해준 학생들이에요. 2020은 잘 생각해 보시면 통합수능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통합수능 이전은 확실히 학생들이 수능이 좋죠. 왜냐하면 문이과 분리했기 때문이에요. 문과끼리 등급을 매기던 시절과 요거와 아까 화면 천지 차이죠. 여기 사이를 보시면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통합수능 시절 고3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이런 시절에서 논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실력을 진짜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4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아니 저렇게 명확한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도 왜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서 실패하는가? 이 4가지입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요. 어디 가고 싶다만 얘기하지 내신의 실질 반영률, 수능 최저 조건, 그다음에 인문 수리가 반영이 되느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느냐, 시험 일정이 언제 있느냐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전략이라는 건데 막상 그런 거 고려해서 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정을 자꾸 간과해요. 수능은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변별력이 필요해서. 그런데 원서를 쓸 때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적정과 상향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3번째는 원서 접수만 하고 정작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의 원서를 쓰면 본인이 고대가 이미 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남은 기간 얼마나 연습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강의만 듣고 복습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논술에서 다시 쓰기가 있냐 없냐 이걸로 우리가 한번 되게 학부모님들하고 질의응답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논술 부모님이 권해서 억지로 왔는데 숙제까지 있다 하면은 안 하게 될까 봐 다시 쓰기를 아예 수업 시간 중에 배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쓰기 너무 중요해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오답 정리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논술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그것이 되게 필수적이고 그것이 무게가 굉장히 커서 부담이 될 정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미 한 번 쓰고 충분히 첨삭 받은 거 한 번 다시 정리해 보는 거 정도이거든요. 그것만 좀 해준다면 실력이 정말 많이 늡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성대에서 한 20년 가까이 논술 평가위원장을 했었던 전 문화재청장이었던 유용준 교수님께서 강조했었어요. 논술 합격의 비법은 한 답안을 7번 고쳐쓰기 하는 거라고. 이걸 20년째 말씀하셨어요. 오피셜하게. 그런데 한 번 다시 쓰기도 안 하겠다? 그거는 공부하지 않고 논술시험 보러 가겠다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수업 듣고 다시 쓰기 한 30분 정도 하는 걸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아까 말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좋은 성과를 고3 학생들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밀착해서 감독을 하는 전문 강사가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는 입시 멘토,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시 멘토라는 표현을 제가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얘기하죠. 관리와 학생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그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학생들은 제 그 브로셔에 보시면 합격수기 안에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도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년 최소 25% 이상의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제공해준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을 통해서 동력을 조금 부여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합격 수기를 작성해준 학생들입니다. 읽고 조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기 맨 앞에 있는 학생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관대 114대 1이었어요. 경쟁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문과학생이 이렇게 합격했다는 거. 실제 경쟁률은 20대 1에서 25대 1 내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들으셔서 조금 지루하시죠? 오늘 반복적인 얘기가 많아서. 하지만 논술이든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잘 정리되고 숙지가 되실 거여서 앞에 두 분 연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들은 요 정도인데 제가 이제 중계에서는 평일 수업으로는 수요일 수업, 그리고 일요일 수업으로는 오후 1시 30분 수업, 그리고 대치에서는 금요일 6시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명 되면 마감하고 다른 요일에 또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름방학 때쯤 되면 수업이 없는 요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고려해가지고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가 좀 생각이 되신다면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커리큘럼 그 논술효과 강의 계획 중에 지금은 3월에서 6월에 해당되는 기간이니까요. 요때 수강하는 학생들은 앞에 그 기본 유형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압축적인 강의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간 유입자를 위한 무료 특강이고요. 학생하고 1대1 개별 맞춤으로 논술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들어와서 무난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1학기에 조금 힘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